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사연을 보내셨던데 저는 시댁이 아닌 친정과의 끔찍한 일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저의 악몽 같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위로 10살 많은 언니와 그리고 12살 많은 오빠가 있었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남기고 가신 많은 재산과 보험금으로 엄마가 고생할 일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막둥이인 저는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괄시와 미움만 받으며 성장했어요. 오빠와 언니는 중학교 갈 나이가 되자 미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큰 지원을 받았는데 저는 제대로 된 옷을 사보기는커녕 학교에 챙겨가야 할 준비물 값도 받아보지 못했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해 선생님께 혼나고 매를 맞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걸어오는 길에 있는 떡볶이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맛있는 냄새만 맡으며 돌아왔어요.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었지만 자존감이 바닥에 있던 저는 늘 외톨이로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 엄마한테 떡볶이 값 500원을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파리채로 먼지나게 맞고 집에서 쫓겨나 늦은 밤까지 놀이터에서 추위를 떨어야 했답니다. 이후로도 용돈 달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은 실컷 매를 맞거나 욕을 먹고 쫓겨나는 게 일상이었죠. 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저는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서 고등학교가 끝날 때까지 수학여행을 가보지 못했어요.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제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는 줄 알았죠. 반면 오빠 언니는 미국에서 최고급 숙소에서 지냈고 매달 쓰고도 남을 생활비를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저와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죠. 두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오빠는 하버드 법대를 갔고 언니는 버클리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제가 심하게 비교를 당하며 성장한 걸 느끼시죠? 여하튼 저는 성장기를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답니다. 고3 때는 엄마가 절대 등록금을 내주지 못하니 대학을 가게 되면 제가 알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머리가 좀 커서 반항을 했습니다. 엄마, 언니랑 오빠는 미국에서 유학을 10년이나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다 대주면서 왜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세요? 이년아, 너랑 네 언니 오빠랑 같니? 네가 유학을 갔으면 하버드 버클리 음대에 갈 수 있었겠어? 난 될 놈들에게만 투자를 할 뿐이야. 너는 대가리가 깡통이어서 투자할 가치가 없어. 그리고 너같이 멍청한 년이 대학을 가봤자 지방에 있는 쓰레기 대학이나 가겠지. 그런 너한테 내가 투자를 해야겠니? 저도 오빠랑 언니처럼 유학을 가서 공부했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넌 갓난아기 때부터 돌머리 싹이 보였어. 그리고 학창시절에 네가 상을 한번 받아온 적이 있냐?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연필 탓하고 배경 탓을 하지. 게다가 지금처럼 엄마한테 대드는 걸 보니 지원해주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된다. 싹수가 노란 년이 대학을 나오면 뭐 할 거야? 엄마 너무하세요. 저도 엄마 딸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하는 건 네 낯짝이다. 내일 모레 성인이면 독립할 준비를 해야지. 너 20살 되면 내 집에 빌붙어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 네, 저도 더 이상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상처받은 게 차고 넘치는데 여기서 더할 꼴을 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요. 요년이 머리 좀 컸다고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이리 와, 싸가지 없는 년아. 저의 반항에 엄마는 맵고 강한 따귀를 여러 차례 날리셨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서러움과 고통의 눈물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흘렀고 가슴은 식초를 들이부은 것처럼 매우 시렸어요. 저는 수능을 2달 앞두고 포기하고 취업반으로 빠져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식이 가능하고 월급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준다 해서 졸업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고3 취업 시기를 시작으로 엄마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서 제 앞가림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공부하던 오빠는
하버드를 졸업해 로스쿨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변호사가 되었고 버클리 음대에서 석사까지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모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저는 한 식구인데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죠. 제가 독립하고 6달 뒤 엄마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안부 연락을 드려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거의 남처럼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래도 좋은 날이니 오랜만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현관문을 열며 왜 왔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내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윽고 집에 있던 오빠와 언니가 저를 보며 한마디씩 하더군요. 야, 너 공순이라며? 얼마나 꼴통이면 고작 공장에 들어가냐? 뭐 너랑 잘 어울리는 직업이긴 하다, 응? 오빠는 미국 변호사에 언니는 교수인데 너는 공순이라? 진짜 쪽팔린다. 머리가 얼마나 멍청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지?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오빠, 너무 그러지 마. 우월한 유전자가 오빠랑 나한테 다 왔으니 어쩌겠어. 야, 지수가 어디 가서 우리 동생이라고 하지 마. 넌 우리 집안의 수치니까. 언니, 오빠, 오랜만에 보면서 하는 말이 겨우 그거야? 그래, 두 사람은 똑똑해서 좋겠다. 어디 가서 자랑하는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지숙이 네가 왔으니까 밥은 네가 차리면 되겠다. 안 그래도 엄마 생신상 차려주려고 온 거거든? 저는 온갖 무시와 팔씨를 당하면서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엄마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서도 왜 식구들을 찾아가 잘해주려고 했는지 저도 의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네요. 1시간 뒤 미역국과 불고기, 갈비와 잡채 등 밥상이 꽉 차도록 많은 음식을 올려놓았고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맛이 있었는지 식구들이 잘 먹었답니다. 지숙이가 요리는 잘하네. 어릴 때부터 밥 하나는 잘했지. 몸에서 식모피가 흐르나 봐. 그러니까 잘하는 거라고는 밥밖에 없잖아. 밥이라도 할 줄 아니까 다행이지. 어릴 때부터 밥순이었잖아. 안 그래, 밥순아? 아, 이제 밥순이가 아니라 공순이지? 진짜 머리 쓰는 건 하나도 못하네. 식구들이 저를 조롱하는 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을 돌렸습니다. 오빠 결혼한다며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는 거야? 한국은 내 수준이랑 맞지 않아서 미국의 뿌리를 박으려고. 결혼식도 미국에서 하는 거야? 그럼 나 휴가를 내야겠네? 네가 휴가를 왜 내? 설마 네가 내 결혼식에 오려고? 아서라, 내체면 구길 일 있냐? 넌 절대 오지 마. 그래, 지숙이 네가 미국까지 가서 오빠 망신시킬 일 있냐? 넌 조용히 공장에서 짜그러져 있으라고. 전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축의금이나 빵빵하게 주든가. 에이, 엄마도 참. 공순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돈을 달라 그래? 집에 풀칠하기도 버거울 텐데. 야, 네가 날 도와주는 건 내 결혼식에 오지 않는 거니까 절대 오지 마. 알겠니? 지수가, 나도 내년에 시집 가는데 그때도 내 결혼식에 오지 마라. 내 애인하고 시댁에서는 하버드 출신 오빠만 있는 줄 안다고. 너에 대한 존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행여나 공장 다니는 네가 눈에 띄면 결혼식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저를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했어요.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언니 오빠는 어렸을 때 유학 가서 편하게 공부해서 성공한 거 아니야. 난 두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 엄마는 나한테 책 한 권 사준 적이 없다고. 그뿐만 아니라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친구들과 군것질도 못 해봤다고. 또 수학여행비를 주지 않아서 혼자 초라하게 학교에 나갔단 말이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감이 좀 잡혀? 인연이 뭘 잘못 먹었나. 애미 생일에 개소리를 짓거리네. 키워주는 애를 모르고 이따위 한탄이나 하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야, 이년아, 네가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입은 건 생각 안 하냐? 기껏 고생해서 키웠더니 괜한 성질을 부리네. 싸가지 없는 년. 엄마 잊었어요? 집에서 식모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살림은 내가 다 했잖아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 밥을 굶긴 거 잊으셨어요? 또 내가 쓰는 물이 아까워서 뜨거운 물도 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옷을 사준 적이 있으세요? 다 언니가 입다가 버릴만 하면 저한테 가져다 줬잖아요. 내가 참고 있으니까 진짜 멍청한 인간으로 보이시나 본데 저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아이씨고, 인연이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애미 등에 칼을 꽂아버리네. 야, 네가 언니 오빠처럼 똑똑하고 착했으면 내가 그렇게 키웠겠니? 넌 어릴 때부터 싹수가 남달랐어. 내가 훈육하려고 강하게 키운 거란 말이야.
누가 보면 내가 니년 계모인 줄 알겠다. 훈육이요? 제 싹수가 어땠길래 그렇게 키웠어요? 말해봐요. 언니 오빠보다 뭐가 부족했는지 말해보란 말이에요. 그러자 오빠와 언니가 연이어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게 감히 엄마 생신상 앞에서 난리를 쳐? 너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지숙이 넌 진짜 생긴 대로 논다. 어떻게 매번 천박한 짓만 골라서 하니? 누가 보면 상놈의 자식인 줄 알겠다. 이래서 우리가 널 주변에 알리지 않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니? 야! 다들 진짜 너무해.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왜 한 번 사랑 한 번 주지 않는 거냐고. 도대체 왜? 인연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너 당장 나가. 내 생일날 엿먹이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덕분에 기분 잡쳤으니까 꺼지라고 우라질려나.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고름처럼 터져버려서 눈물을 쏟아내다가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2번 다시는 가족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얼마 뒤에 엄마가 연락을 해서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네요. 아마 사랑이 고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딸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똑같은 괄시와 무시를 받고 집에서 나오길 반복했는데도 발길을 스스로 끊지 못하고 바보처럼 지냈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뀔 만큼의 세월이 흐르자 저에게도 멋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일하던 그가 저희 공장으로 이직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못 고치는 기계가 없을 만큼 실력 있는 엔지니어였고 직급도 계장인데다 연봉도 꽤 많이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저도 모르게 거절하는 말을 했는데 얼마나 크게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사귀어보자고 들이대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답니다. 저희는 공장에서도 밖에서도 매번 붙어 다니며 달콤한 연애를 했어요. 그는 저에게 사랑이라는 걸 처음 준 사람이었고 저도 아낌없이 사랑을 준 것 같았네요. 2년이 넘는 시간을 열렬히 사랑해봤더니 결혼이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가정을 이뤄 제 자식을 낳고 제가 못 받은 부모의 사랑을 실컷 주는 게 희망사항이 되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똑같은 마음이어서 멋지게 프로포즈를 해주었네요. 그래서 처음 예비씨 댁에 찾아갔더니 놀라운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모두 진심으로 와닿았답니다. 지숙 양, 우리 아들을 만나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곱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와 한 식구가 된다니 너무 기쁘네. 어머님, 저도 기뻐요. 오빠랑 결혼 허락해줘서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부족하다니, 지숙 양은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일부러 애써 노력하지 말고 2사람이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까? 이제 며느리이자 딸이 될 사람이니 내가 어렵게 대하면 불편하겠지? 지수가, 너처럼 사랑스러운 아이가 내 아들과 결혼을 결심해줘서 고맙구나. 우리가 너에게 바라는 건 하나뿐이다. 2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면 돼. 내 생각도 같다. 지숙이 너는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자 보배란다. 우리가 좋은 시부모가 될 테니 많은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환대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기뻐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긴장이 풀리네요. 이젠 긴장 같은 거 하지 마. 우리랑 한 식구가 되었으니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언제든 들려서 편하게 쉬는 보금자리라고 여기거라.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봄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정에 그 일을 소개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으셨고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이의 손을 잡고 집에 찾아갔을 땐 미국에서 잠시 나온 오빠도 있었고 교수인 언니도 있었어요. 평소 저를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것 같았지만 막내 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축하해주고 싶어서 와준 것 같아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을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엄마, 오빠, 언니, 이쪽이 나랑 결혼할 남자친구. 멋있죠? 사지 말짱하네. 그런데 뭐하는 사람이야? 나랑 같은 공장에서 다니는 엔지니어예요.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다른 공장에서 스카웃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라는 거지? 그냥 공돌이라고 하면 될 것을 뭐하러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뭐야, 공돌이? 이거 참 남자를 좋아도 지 같은 걸 주워왔네. 공돌이 공순이 커플이라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 난 예상했어. 지숙이 애가 수준 있는 남자를 데려올 리가 없잖아. 혹시나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 오나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나 수준 미달이네? 식구들의 무시 발언에 화가 나서 조금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다들 왜 그래요? 제 남자친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인정받은 기술자에 인성도 바른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잘났다 그래. 직업은 그렇다 치고 집안은 뭐하는 집안이야. 자네가 말해보게. 부모님은 뭘 하시지? 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계세요. 뭐라고? 애비는 집 지키는 개새끼에 애미는 식모년이라고?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만. 지숙이 너랑 똑같은 놈을 데려왔구나. 아주 가관이야. 그러게 왜 기대를 했어 엄마.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잖아. 둘이 천생연분 같지 않아? 어? 우리 집안에 질 떨어지는 게 하나였는데 이제 둘이 됐네? 아 젠장할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 당연히 말하면 안 되지. 니들 인생의 지숙이 애는 항상 걸림돌이니까 무시해버려라. 얘 결혼식에 절대 올 생각을 말라고. 그럼 엄마는 얘네 결혼식에 갈 거야? 내가 미쳤니?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 쪽팔린 자리를 어떻게 가니? 아들 며느리는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고 첫째 사위는 잘 나가는 성악가인데 공돌이 사위를 받는다 소문이라도 나면 창피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제 예비 남편은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땅만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족들을 만나게 해준 게 미치도록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날 가족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개 무슨 가족이야. 다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남편이 될 사람에게 이따위 막말을 하는 건 못 참아. 세 사람이 나더러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천박해. 그러자 오빠가 제 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돌았나? 어디서 악을 쓰고 대들어? 그리고 무식이 어째? 왜 때려? 나한테 한 번이라도 오빠처럼 대해준 적 있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도 없으면서 나쁜 자식. 난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더는 못 봐주겠다. 너 같은 개자식을 오빠라고 부를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 그리고 언니? 아니, 연병하려나. 나도 너 같은 년을 내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지 않거든? 네가 찾아와도 쫓아낼 거라고. 그리고 엄마야말로 내 인생의 최악의 인간이야.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말이 아깝다고. 어머머, 얘 눈깔 뒤집힌 것 좀 봐라. 아주 악마가 따로 없네. 이 쓰레기 같은 년이 감히 우리한테 막말을 하고 덤벼들어? 너 나가. 진작에 인연을 끊고 살았어야 했는데 괜히 질질 끌고 온 것 같다. 이 돌연변이 같은 년아. 이 집에서 썩 꺼져버려.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마. 배은망덕한 년.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왜 진작에 끊어내지 못했는지 후회막심이 든다고요. 오빠, 일어나. 이런 인간들한테 1초라도 빨리 벗어나야겠어. 그렇게 예비 남편을 데리고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온갖 쌍욕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해대던지 사지가 떨려서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나왔답니다. 예비 남편과 손을 잡고 친정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질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이가 걸음을 멈추고 제 팔을 끌어당겨 품에 안아주더라고요. 자기야, 지수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빠, 나 힘들었어.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고 오빠까지 과실을 받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아니야, 지수가. 오빠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오빠?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버텼니? 그동안 고생했어. 오빠가 너의 과거가 생각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고마워, 오빠. 난 오빠 아니었으면 진짜 무슨 일이 났을지도 몰라. 그럼 무서운 말은 하지 마. 내가 다 보듬어주고 헤아려줄 테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 알겠지? 그렇게 남편을 믿고 얼마 뒤 친정 식구들이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사정을 들으시고 남편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늘 제 편이 되어주겠노라 약속해 주셨답니다.
저는 그런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시집살이를 자청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느껴보고 싶어서 간곡히 부탁하고 설득해서 겨우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며 살았더니 얼굴도 예뻐지고 성격도 구김살 없이 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친정 식구들 생각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던 시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투병을 시작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은 가난한 탓에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완치까지 아직 멀리 남아있어서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에 근심이 가득했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며 시시때때로 사과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늙으면 곱게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돈만 좀 먹어가며 연명하고 있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이야 또 벌면 돼요. 아버님은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완치해서 건강해질 생각만 하시라고요. 빨리 일어나셔서 저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알겠다. 염치 없지만 너희 도움을 받아서 하루빨리 쾌차할게. 그리고 병원비 다 갚아줄 거야. 시아버지의 몸속에 암세포가 아직 전이되지 않아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 분명 완치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여기저기서 빌리려고 해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출도 이미 많이 받아서 추가로 빌리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살릴 생각만 하고 돈을 구할 가장 빠른 방법을 모색하다가 친정 식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부자로 살고 있는 엄마,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며 넘치는 돈을 버는 오빠, 그리고 교수로 억대 연봉을 받는 언니까지 세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언니가 있는 대학교에 찾아갔어요. 연락도 없이 갔더니 언니가 경악하더라고요. 너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너 따위가 찾아온 거야? 당장 꺼지지 못해? 언니,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해서 사과할게. 허! 네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아, 나 떡이다. 난 너 같은 동생 없으니까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겁나니까 빨리 나가. 언니, 진짜 미안해. 나 사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찾아왔어. 우리 시아버지가 간암 투병 중이신데 병원비가 날마다 쌓여가서 힘든 상황이야. 염치 없지만 언니가 나한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뭐야? 그러니까 나더러 생판 모르는 네 시애비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온 거야?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야, 이년아, 인연 끊고 나간 년이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 잘 써라 라고 말해줄 거라 생각한 거야?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한결같이 무식하고 천박하니? 언니,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돌대가리년아. 너한테 돈을 빌려주느니 그 돈으로 내 똥을 닦고 말겠다. 몇 번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려 봤지만 언니는 탕비실에서 소금을 가져와 제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나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쌍욕을 5분 동안 멈추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이에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연거푸했고 용건인 시아버지의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제발 빌려달라고 사정했죠. 오빠는 언니와 짰는지 똑같은 말을 하며 저를 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남은 엄마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저라는 걸 밝히자 현관문이 바로 열렸어요.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 걸 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느껴졌습니다. 네 년이 여기 웬일이냐? 애미한테 쌍소리하고 인연 끊자고 했던 년이 왜 다시 기어들어온 거냐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미쳤었나 봐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키워준 은혜를 그따위로 갚은 년한테 용서를 하라고? 야, 이년아, 내 아들 딸한테 연락 받았다. 네가 돈을 구걸하러 다닌다고 말이야. 너 나한테 돈 빌리려고 온 거지? 네, 맞아요. 엄마, 지금 상황이 급해서 그러니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 테니 도와주세요. 지수가, 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거라 생각하니? 네? 니년 면상은 철판으로 만들었니? 내가 미쳤다고 내 등에 칼을 꽂은 너한테 돈을 주겠어? 예나 지금이나 덜 떨어진 게 그대로네. 야, 이년아, 너랑 우리 식구는 완전히 남남이야.
내가 맨날 너한테 저주를 퍼붓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와 네 시애비가 암에 걸렸나 보네.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궁금하지? 내가 니년 식구들 모두 갈기갈기 찢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렇게 엄마의 모진 말까지 들으며 돈을 빌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으로 친정 식구들을 찾았더니 보이지 않는 절망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빨리 병원비를 수납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이래저래 돈을 꾸러 다니다가 남편과 마지막 수단인 사채를 쓰는 게 낫겠다고 의논을 하고 돈을 빌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를 중년의 여자가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숙이 맞지? 네? 누구시죠? 지숙이 네 친모야.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친모라고요? 여자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긴 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친모라는 여자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고 혼의 자식인 저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를 맡겨버리고 부잣집 남자와 재혼을 했다네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친정 식구들이 저를 왜 그토록 미워하고 차별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친모에게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불륜 저질러서 저를 낳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찾아오셨어요? 30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면 제가 엄마 잘 오셨어요. 드디어 친엄마를 찾았군요.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이봐요 아주머니.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지수가 미안하다. 엄마도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구나. 엄마를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다만 너를 가끔 만나게만 해주렴.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럼 제 마음을 돈으로 사세요. 지금 돈이 급한데 잘 됐네요. 친엄마라는 사람 도움 좀 받으면 좋겠네요. 돈? 그래, 말만 하거라. 내가 다 해줄게. 저는 시아버지 병원비가 자존심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친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0분도 안 돼서 제 통장에 거액의 돈을 입금해 주었고 다음에 제대로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얼떨결에 돈을 구해서 사채업자를 찾아갈 필요 없이 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비와 입원비를 수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힘든 항암 치료를 이를 악물고 버티시며 암과의 사투에서 이겨내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아버님의 퇴원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고 케이크에 초를 켜고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편 저에게 돈을 빌려준 친모가 자주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밥을 먹기로 했답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해결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죠. 지수가 우리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거지? 아주머니,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머니 돈은 갚을게요. 오늘 만나는 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엄마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구나. 하긴 그럴 만도 하지. 아신다니 다행이네요. 전 당신 때문에 시궁창 속에서 살았어요. 아줌마를 엄마로 받아들일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지수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열리면 언제든 연락하렴. 엄마는 네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전 절대 아주머니를 찾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섭섭해하는 친모를 두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친모에게 굳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친정에서 당한 수모에 대한 대가로 받아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으니까요. 여하튼 친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시댁에 들어가 다시 평범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 시부모님을 부양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며 살았더니 3년 만에 1억을 모았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의논을 하다 보니 그이가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내가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당신 고생 그만 시키고 아이도 낳고 싶어. 사업? 됐네요. 성실하게 남 밑에서 돈 버는 게 제일 현명한 일이라고. 그렇다고 평생 공장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공장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 여보. 내가 1억을 다 사업에 쓰진 않을게. 당신 네이버 스토어 알지? 요즘 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내가 시장 조사도 이미 해봤는데 열심히 발로 뛰어서 좋은 제품을 찾아서 팔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이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며 한 달 내내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득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같이 공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곤 8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얻고 의류와 잡화 등을 인터넷에 올려 팔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그리 크지 않아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 공장에서 받아온 옷과 잡화들이 보름 만에 다 팔렸답니다. 순수익만 거의 1,000만 원이 되어서 저와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성공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더니 2년 동안 매달 3,000만 원 이상씩 벌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갔네요. 그래서 얼마 뒤에 시부모님과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 손발이 떨려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노 때문이었죠. 지수가 그동안 잘 지냈니? 아이고 얼굴도 좋아진 거 봐라. 너 요즘 사업해서 재미가 좋다며? 여긴 웬일이세요? 우린 완전히 남남이 아니었던가요? 날 죽을 때까지 저주하겠다는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친근한 말투로 말하는 이유가 뭐죠? 지수가 우리한테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오빠가 췌장암인데 빨리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구나.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뭐야? 그러니까 나더러 당신 아들한테 신장을 떼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봐요 아주머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신장 기증자 하나를 못 구했어요? 네가 우리 집 사정을 모르는구나. 사실 우리 집안이 제대로 망했어. 네 언니는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강요하고 돈까지 받았단다. 선물을 주지 않는 학생들은 학점을 낮게 주면서 왕놀이를 하다가 감사팀에 걸려 파면을 당하고 말았어. 덕분에 사위한테 이혼까지 당해서 폐인으로 살고 있어. 히키코모리인지 뭔지 알지? 집구석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사람 말이야. 지금 네 언니는 히키코모리로 2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 그리고 네 오빠는 미국에서 술과 도박으로 패가 망신하고 한국으로 왔어. 그런데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술만 처먹고 도박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려먹었어. 나 몰래 집문서까지 털어가서 지금 엄마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러던 중에 네 오빠가 신장이 고장나서 암에 걸렸고. 정말 대단한 집구석이네요. 잘난 척을 그렇게 해대더니 종지부가 지옥이었군요. 지수가 욕하고 싶으면 실컷 하고 날 때리고 싶으면 뺨을 날려도 좋아. 대신 내 아들, 네 오빠를 살려다오. 빨리 기증을 받지 못하면 암이 전이돼서 치료가 힘들어질 거래. 이봐요 아주머니, 내가 총 맞았어요? 당신 아들을 내가 왜 살려야 하는데? 지수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실은 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낳은 딸이지. 나도 알고 있어요. 내 시아버지 병원비를 내준 사람이 내 친모니까. 그게 사실이야? 그럼 내가 널 왜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는지 이해가 되지? 널 볼 때마다 그 첩년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머리로는 널 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았어. 네 오빠랑 언니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너무 늦긴 했지만 우리 다시 한 식구가 되어보자. 내가 널 진짜 딸로 받아들이고 죽는 그날까지 사랑해주마. 이미 늦었어요. 우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러게 나에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첩년의 자식이어도 나한테 죄는 없잖아요. 왜 나를 평생 거지처럼 불쌍하고 처절하게 만드셨어요? 저의 호통에 엄마는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군요. 지수가 엄마가 이렇게 빌게 잘못했다. 내가 죽일년이야. 하지만 네 오빠와 언니는 죄가 없어. 내가 걔네들이 어릴 적부터 너 미워하라고 세뇌시켰어. 첩의 자식이니 천벌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가르치며 키웠다고.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니 제발 네 오빠를 살려줘. 이봐요 아줌마, 잘 들으세요. 당신 아들 살려주려고 내 신장을 떼어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지수가 그럼 네 오빠는 죽어. 너의 가족이 위급하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저에게 가족은 시부모님과 남편뿐이에요. 백날 이렇게 빌어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면 계속 무릎 꿇고 있던가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수가! 엄마가 오열하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뒤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친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지수가, 아직도 엄마가 용서가 안 된 거니?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빨리 마음을 열어 엄마를 받아주거라. 이봐요. 저를 버린 지 30년 만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줄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물으셨죠? 제가 고통받은 30년을 기다리세요.
그때가 되면 친히 용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수가 제발. 제발 꺼지세요. 그리고 나타나지 마세요. 30년 뒤에 찾아오면 받아줄 테니 그때 다시 오세요. 아시겠어요? 친모는 제 말을 듣고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문자가 왔는데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고 명복을 빌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30년 동안의 제 억울함과 서러움, 상처와 고통을 상상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내며 폐지를 주워 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고 언니는 곰팡이가 득실되는 지하방에서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네요. 제 영혼을 파괴했던 식구들이 이렇게 파면을 맞닥뜨리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 공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부모님은 어느 집안보다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배워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남편과 하는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저에게 태풍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나니 기쁜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네요.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임신한 소식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조금의 세월이 흘러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은 시부모님이 쌍둥이 딸을 돌보고 계시고 남편은 여러 공장을 돌며 인터넷에 판매할 물건을 찾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지금까지 아프고 쓰라렸던 제 과거와 친정 식구들과의 불화와 복수까지 기억나는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부디 재밌게 들여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네요. 댓글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사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